서울의 하늘은 도시의 무수한 불빛에 오염되어 본연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 희뿌연 캔버스 아래 곰팡이 냄새가 퀴퀴하게 배어있는 반지하 방은 세상의 화려함과는 절연된 섬과 같았다. 강하나의 세상은 이 사방 4평 남짓한 공간이 전부였다. 창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지상과 맞닿은 작은 틈으로 간신히 비집고 들어온 가로등 불빛이 낡은 장판 위를 희미하게 비추었다. 그녀는 그 빛에 의지해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를 세고 있었다. 지난 석 달간 새벽 신문 배달, 점심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저녁, 레스토랑 서빙까지 하루에 3개의 일을 하며 잠을 쪼개 모은 돈이었다. 마지막 학기 등록금. 이것만 내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끊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희망의 증표였다. 하나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돈을 세는 것을 멈췄다. 그녀의 눈은 22년의 고단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나이보다 깊어 보였다. 고아로 태어나 보육원에서 자라다 10살 때 지금의 양부모에게 입양되었다. 처음에는 따뜻한 가정이 생긴다는 것에 기뻤다. 그러나 그 환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양부모에게 그녀는 죽은 친딸의 빈자리를 채울 대용품이자 조금 더 크자 집안의 자비를 도맡을 무급 가사도우미였고 성인이 되자 생활비를 벌어오는 기계에 불과했다. 특히 하나보다 2살 많은 양오빠 신우진이 성인이 된 후부터 집은 지옥으로 변했다. 그는 변변한 직업 없이 도박에 빠져 살았고 그가 진 빚은 고스란히 하나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강하나, 너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그때 녹슨 철문이 거칠게 열리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양어머니 신숙자가 들어왔다. 그녀의 뒤로는 기름진 머리를 한 신우진이 불만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다. 신숙자의 매서운 눈이 하나가 펼쳐놓은 돈다발을 발견하자 탐욕스럽게 빛났다. 이게 다 뭐냐? 너 우리 몰래 돈 숨겨놓고 있었어. 이 배은망덕한 년. 어머니, 이건 제 등록금이에요. 마지막 학기 등록금이라고요. 하나가 다급하게 돈을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에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신숙자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하나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등록금. 내 오빠가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는데 등록금이 문제야. 너 때문에 우리 우진이가 잘못되면 어쩔 셈이야.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보육원에서 썩고 있을 널 데려와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까지 보내줬더니 이제 와서 내 돈 따져. 그건 오빠가 도박으로 진 빚이잖아요. 왜 제가 번 돈으로. 짝 하나의 뺨 위로 신숙자의 손바닥이 날아와 매섭게 부딪혔다. 방 안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다. 하나의 고개가 돌아가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여기서 울면 모든 것을 빼앗길 터였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엄마 그냥 뺐으면 되지. 뭘 길게 얘기해. 뒤에서 지켜보던 신우진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는 성큼 다가와 하나의 손목을 비틀어 돈을 빼앗았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도박 자금이었다. 하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성인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희망의 증표였던 지폐들이 허무하게 그의 손아귀로 넘어갔다. 안 돼. 제발 그것만은 안 돼요. 제발 돌려주세요. 하나의 애원은 처절했다. 그러나 신숙자는 냉정하게 그녀를 밀쳐냈다. 내가 인간이라면 네 오빠부터 살리고 봐야지. 등록금은 나중에 벌어서 내면 될 거 아냐. 넌 몸도 튼튼한데 뭐가 걱정이야. 대여 이상은 못 참아요.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절망의 끝에서 하나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다. 그 말이 신숙자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다. 나가. 내가 어딜 나가. 이 집에서 네 마음대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나가. 그 대신 네 짐은 다 버릴 줄 알아. 신숙자는 방 안에 낡은 옷가지와 책 몇 권이 담긴 하나의 작은 여행 가방을 발로 차 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가방은 빗물이 고인 더러운 길바닥에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다. 당장 꺼져.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철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하나의 세상도 함께 닫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뺨은 뜨거웠고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72년간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것은 순간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가방을 주워들었다. 당장 오늘 밤 잠잘 곳도 내일 먹을 것도 없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뒤졌다. 보증금도 경력도 필요 없는 당장 일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수많은 공고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긴급 강남 최고급 클럽 아우라, 청소 스태프 모집, 시급 우대, 당일 지급 가능, 강남.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지만 하나와는 가장 거리가 먼 동네였다. 클럽이라는 장소도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당일 지급이라는 네 글자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젖은 옷차림 그대로 버스에 몸을 실었다. 클럽 아우라는 이름처럼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알코올,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뒤섞인 냄새가 떠다녔다. 웅장한 베이스 음이 심장을 울렸다. 하나는 주눅이 든 채로 매니저를 찾아갔다.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 매니저는 하나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별다른 질문 없이 그녀를 채용했다. 아마도 이렇게 꾸준히 일을 하려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클럽은 대한민국 1%만 오는 곳이야. 손님들 눈에 띄지 않게 그림자처럼 움직여. 말 걸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마. 네가 할 일은 바닥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뿐이야. 알겠어.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낡은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대걸레와 양동이를 들었다. 매니저의 말처럼 그녀는 그림자가 되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웃고 떠드는 사람들 사이를 유령처럼 오가며 쏟아진 술과 오물을 닦아냈다.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배경의 일부 투명 인간일 뿐이었다. 마음속의 절망과 슬픔은 무감각한 노동 속에서 희미해졌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살아남는 것이었다. 같은 시간 클럽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VVIP 룸, 공기마저 얼어붙게 할 듯한 냉기가 감돌았다. 그 중심에는 천지그룹의 총수 권지훈이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네이비 슈트 한 치에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 그는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보였다. 그의 앞에 앉은 중년의 남자는 대양그룹의 박 회장이었다. 그는 연신 마른 입술을 죽이며 권지훈의 눈치를 살폈다. 권 총수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대양그룹이 이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본론만 하시죠, 박 회장님. 시간 낭비는 비치에게 좋지 않습니다. 권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의 시선은 박 회장을 넘어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에 닿아 있었다. 저 무수한 불빛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욕망을 위해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을까. 그 자신도 그 아귀다툼의 정점에 서 있었다. 권지훈은 이 자리가 지긋지긋했다. 박 회장이 자신의 딸을 어떻게든 그에게 엮어보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최근 들어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다. 천지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30이 넘도록 여자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얼음 왕자. 그의 결혼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비즈니스였다. 집안 어른들의 성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특히 3대째 아들이 귀한 권씨 가문에서 그의 후계는 가문의 존속과 직결된 문제였다. 물론입니다, 총수님. 서류는 여기. 박 회장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서류를 내밀었다.
그는 몰래 웨이터에게 눈짓을 보냈다. 잠시 후 웨이터가 호박색 액체가 담긴 크리스탈 잔을 권지훈의 앞에 놓았다. 최고급 위스키였다.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겁니다. 피곤하실 텐데 한잔 하시면서 천천히. 권지훈은 무심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깊고 부드러운 향이 혀를 감쌌다. 그러나 그 속에 섞인 미세한 이물감은 알아채지 못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박 회장이 내민 사업계획서에 허점을 찾아내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이상한 감각이 그를 덮쳐왔다. 몸 안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머리가 미세하게 울리고 눈앞의 서류들이 아른거렸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단순한 피로감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총수님. 제 딸 서연이가 곧 도착할 겁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좋은 시간을. 박 회장은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딸 박서연이 도착하면 약에 취한 권지훈과 함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낼 속셈이었다. 그렇게 되면 권지훈도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그는 어리석게 믿고 있었다. 박 회장이 나가자 방 안에는 정막이 흘렀다. 권지훈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이성이 마비되는 느낌이었다. 젠장. 당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이성을 완전히 잃기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차가운 공기가 필요했다. 그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VVIP 복도는 한산했지만 그의 흐릿한 시야 속에서 세상이 빙빙 돌았다. 한편 강하나는 한 손님이 쏟은 와인을 닦고 있었다. 붉은 와인이 하얀 대리석 바닥에 흉측한 얼룩을 남겼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직 얼룩을 지워내는 데에만 집중했다. 고된 노동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불평할 수 없었다. 그녀의 등 뒤로 무거운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권지훈은 터질 듯한 머리를 붙잡고 벽을 짚으며 걸었다. 그의 눈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자의 실루엣이 들어왔다. 약에 취한 그의 뇌는 그녀를 박 회장이 보낸 여자라고 멋대로 판단했다. 짜증과 경멸,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이 뒤섞여 폭발했다. 그는 성큼 다가가 여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하나는 비명을 질렀다. 쇠처럼 단단한 소나기가 그녀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마주한 것은 이글거리는 남자의 눈동자였다. 잘생겼지만 위협적인 얼굴, 값비싼 옷차림, 그리고 그에게서 풍기는 지독한 술 냄새와 뜨거운 열기. 누구세요? 이거 놓으세요. 하나는 겁에 질려 소리쳤다. 그러나 남자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하나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끌려갔다. 저는 여기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그녀를 가장 가까운 스위트룸으로 끌고 들어갔다. 철컥. 육중한 문이 닫히고 완벽한 어둠과 정적이 두 사람을 감쌌다. 하나의 심장이 공포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뜨거운 천만이 현실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의 밤, 그 시작이었다. 그날 밤 이후 세상은 하나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지우려는 듯 신숙자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흐릿한 악몽처럼 남아 그녀를 괴롭혔다. 남자의 얼굴, 그의 힘, 그리고 어둠 속에서 느꼈던 절망감. 그녀는 그것들을 잊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다. 서울의 더 좁고 더 축축한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겨 하루하루를 버텼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지만 하나의 시간은 여전히 혹독한 겨울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지독한 메스꺼움에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과로와 영양실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증상은 멈추지 않았고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며칠치 식비를 털어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돈을 긁어모아 허름한 동네 산부인과를 찾았다. 차가운 젤이 배에 발라지고 의사가 모니터를 이리저리 움직였다. 잠시 후 무심한 표정의 의사가 입을 열었다. 축하합니다. 임신 맞네요. 그런데 아기집이 하나가 아니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그리고 여기. 보이죠? 새쌍둥이입니다. 새쌍둥이. 그 단어는 천둥처럼 하나의 뇌리를 때렸다. 모니터 속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세 개의 작은 점이 깜박이고 있었다. 생명의 신호. 그러나 하나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혼자의 몸으로도 버거운 세상인데 새 아이의 엄마라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날 밤의 남자가 떠올랐다. 이름도 얼굴도 희미한 남자. 그 남자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사실을 알기나 할까? 알게 된들 자신 같은 여자를 거들떠보기나 할까?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손에 꽉 쥐었다. 세 개의 작은 점.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사명감이 불타올랐다. 이 아이들만큼은 자신처럼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가혹했다. 신숙자와 신우진이 기어코 그녀의 고시원까지 찾아낸 것이다. 그들은 걱정이 아닌 분노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 미친년,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알아. 신숙자는 다짜고짜 하나의 뺨을 후려쳤다. 그녀의 손에는 하나의 이름으로 계약된 공장 근로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유해 화학 물질을 다루는 위험한 곳이었지만 선불금이 두둑했다. 신숙자는 이미 그 돈을 받아 신우진의 도박빚 일부를 갚은 후였다. 당장 안 따라와. 네가 계약 파기하면 우리가 위약금을 다 물어내야 한단 말이야. 안 가요. 아니, 못 가요. 저 임신했어요. 하나의 고백에 신숙자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러나 그 경악은 곧 경멸과 분노로 바뀌었다. 뭐, 임신의 아비도 모르는 애를 가졌다고 이 더러운 년 당장 지워. 내 오빠, 인생 망치는 꼴 보고 싶어. 싫어요.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에요. 절대로 못 지워요.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야, 신우진, 얘 끌고 병원 가자. 내가 아는 데 있어. 아주 싸고 조용하게 처리해주는 곳이야. 신우진이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리는 눈으로 다가와 하나의 팔을 잡아 끌었다. 불법 낙태 시술소. 그곳에 끌려가면 아이들은 물론 자신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었다. 공포가 엄습했다. 하나는 생존 본능으로 발버둥 쳤다. 그녀는 손에 잡히는 주전자를 들어 신우진의 머리를 내리쳤다. 비명과 함께 신우진이 주저앉은 사이 그녀는 미친 듯이 복도로 뛰쳐나갔다. 전연 잡아 신숙자의 악에 바친 고아미 등 뒤를 쫓았다. 하나는 계단을 구르다시피 내려와 뒷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돈도 갈 곳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대한민국 어디로 도망친들, 저들이 자신을 찾아내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었다. 그때 뇌리를 스치는 기억에 파편이 있었다. 그날 밤 남자가 차고 있던 시계, 언젠가 잡지에서 보았던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브랜드였다. 그가 떠날 때 언뜻 보았던 자동차의 엠블럼, 그리고 희미하게 들었던 이름, 권지훈 총수님, 천지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재벌. 그 꼭대기에 있는 남자. 하나는 미친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마트폰을 꺼냈다. 포털 사이트에
권지훈 세 글자를 입력했다. 화면에 떠오른 남자의 얼굴. 그날 밤의 남자였다. 차갑고 오만하고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둔 듯한 그 눈빛. 기사들은 그를 황태자, 얼음 심장을 가진 남자라 칭하고 있었다. 가능할 리 없었다. 이런 남자가 자신과 아이들을 인정해 줄 리가. 하지만 이대로라면 아이들과 함께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죽기 전에 뭐라도 해봐야 했다. 뱃속의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그래, 어차피 잃을 것도 없어. 하나의 머릿속에서 절박하고도 대담한 계획이 세워졌다. 그녀는 보육원을 나올 때 유일하게 가지고 나왔던 어머니의 유품이라는 작은 은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겼다. 손에 쥔 몇만 원으로 차. 몇만 원으로 작지만 성능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샀다. 그리고 천지그룹의 일정을 검색했다. 바로 오늘 오후 천지그룹 본사에서 미국 IT 기업과의 합작을 발표하는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었다. 생중계까지 되는 행사였다. 기회는 지금뿐이었다. 여의도에 위치한 천지타워는 하늘을 찌를 듯한 유리와 강철의 성체였다. 그 위용 앞에 하나는 한없이 작아졌다. 그녀는 행사장으로 음식을 나르는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 무리에 슬쩍 끼어들었다. 아무도 그녀의 초라한 행사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경호원들의 눈은 잘 차려입은 VIP들에게만 쏠려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기자회견장 뒤편의 서비스 복도를 찾아냈다. 예전에 행사 진행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런 대형 행사에 음향 시스템이 종종 블루투스 연결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보안상 허술한 점이었지만 간편하다는 이유로 종종 사용되곤 했다. 그녀는 벽에 설치된 음향 컨트롤 패널을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의 전원을 켜고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 장치를 검색했다. 타워홀 시스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연결 버튼을 눌렀다. 연결되었습니다. 짧은 알림음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했다. 같은 시각 기자회견장 단상 위 권지훈은 수백 명의 기자들과 재계 인사들 앞에서 막힘없이 연설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 넘쳤고 그의 존재감은 거대한 홀을 가득 채웠다. 천지그룹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인공지능과 바이오 산업을 아우르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이 아닌 미래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권지훈은 차가운 미소로 화답하며 연설을 마무리하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지직. 홀 전체에 설치된 최고급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잡음이 터져 나왔다. 장내가 순간 술렁였다. 기술팀의 실수라고 생각한 순간 잡음은 멎고 그 자리를 한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채웠다. 총장 권지훈, 저는 강한합니다. 홀 안이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모든 시선이 단상의 권지훈에게로 쏠렸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상황을 파악했다. 방송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일이었다.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마치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속삭이듯. 그러나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싣고 저는 서울중앙산부인과에 있습니다. 당신의 새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제발 저를 데리러 와주세요. 정적, 그리고 폭발,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져 나왔다. 기자들은 고성을 지르며 단상으로 몰려들었다. 총수님, 사실입니까? 새쌍둥이라니요. 저 여자는 누구입니까? 질문들이 총알처럼 쏟아졌다. 생중계는 급하게 중단되었지만 이미 늦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충격적인 소식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권지훈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거대한 혼돈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새쌍둥이 그날 밤 기억의 안개 속에서 파편들이 떠올랐다. 비누 향기 여자의 가느다란 팔목, 그리고 통제력을 잃었던 자기 자신. 굴욕감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와 동시에 제발 저를 데리러 와주세요 라는 마지막 외침이 심장에 박혔다. 그 절박한 목소리,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소음의 파도를 가르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단호했다.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고 단상을 내려왔다. 경호원들이 길을 트는 동안 그의 충직한 비서인 김기태 실장이 다급하게 따라붙었다. 총수님, 어떻게 할까요? 언론 통제부터. 김비세요. 권지훈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얼음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차단해. 지금 당장. 그 시각 강하나는 스피커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건물의 뒷골목을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 심장은 공포와 희미한 희망으로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거인의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던졌다. 이제 남은 것은 쓰나미가 덮쳐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김기태 실장의 움직임은 정밀 기계와 같았다. 권지훈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천지그룹의 정보보안팀과 사설 인력 네트워크가 동시에 가동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천지의 정보망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서울중앙산부인과라는 장소는 의도적인 교란 정보임을 10분 만에 파악했다. 김 실장은 천지타워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포착한 영상 데이터가 슈퍼컴퓨터로 전송되고 안면 인식 기술과 동선 추적 알고리즘이 쉴 새 없이 돌아갔다.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강하나라는 여자의 도주 경로가 지도 위에 붉은 선으로 그려졌다. 그녀는 여의도를 벗어나 여러 번 지하철을 갈아타며 추적을 피하려 애쓴 뒤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모텔촌으로 사라졌다. 위치가 특정되자마자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소리 없이 천지타워를 빠져나갔다. 한편 강하나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모텔방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창문은 더러운 시트지로 가려져 있었고 방 안에서는 눅눅한 담배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역하게 올라왔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일으킨 파장에 대한 기사들을 떨리는 손으로 넘겨보고 있었다. 속보. 천지그룹 권지훈 총수 숨겨둔 아들 의혹. 그것도 셋 충격. 기자회견장 아수라장. 강하나 그녀는 누구인가 모든 기사가 그녀와 권지훈의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이제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미혼모가 되어버렸다. 공포가 심장을 옥죄었다. 과연 그가 올까 온다면 그는 나를 어떻게 할까? 그때였다. 쾅, 낡은 합판문이 거칠게 걷어차이며 열렸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녀가 기다리던 혹은 두려워하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신우진, 그리고 그 뒤로 도끼 오른 얼굴의 신숙자와 험악한 인상의 사내 서너 명이 서 있었다. 사채업자들이었다. 차가웠다. 이 쌍년. 신우진이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천지그룹 회장 애를 뱄다고. 야, 너 완전 로또 맞았구나. 그 뱃속에 있는 게 그냥 애가 아니라 황금 덩어리들이야. 엄마 말이 맞았어. 넌 우리 집안을 일으킬 복덩이라니까. 신숙자 역시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달려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딸에 대한 걱정 따윈 없었다. 오직 돈에 대한 광기만이 가득했다. 사채업자들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방을 애워쌌다. 뱃속의 애들이 그렇게 귀한 몸들이라면 몸조심 잘해야겠네. 우리 사장님한테 데려가서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 천지그룹에서 얼마를 내놓을 수 있을지. 안도에 오지마. 하나는 침대 구석으로 기어가며 비명을 질렀다. 이들의 손에 잡히면 아이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협상의 도구가 될 터였다. 그녀와 아이들의 인생은 영원히 이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것이다. 절망적인 순간 모텔 방문이 다시 한번 소리 없이 열렸다. 이번에는 진짜였다. 권지훈이 그곳에 서 있었다.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한 슈트 차림, 차갑게 굳은 얼굴. 그는 이 누추한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다른 차원에서 온 존재 같았다. 그의 등장은 끓어오르던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다. 그의 뒤로 김기태 실장과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도열했다. 사채업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동네 양아치 수준인 그들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 권지훈의 얼굴을 모를 수는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상대로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깨닫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권지훈의 차가운 시선이 방 안을 천천히 훑었다. 부서진 문 탐욕에 찬 신숙자와 신우진의 얼굴 겁에 질린 사채업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석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강하나에게 시선이 닿았다. 그는 그녀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사채업자들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이의 어머니다. 누가 감히 손을 대려 했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사채업자들의 다리를 후들거리게 만들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신숙자만이 바보처럼 소리쳤다. 당신이 뭔데 남의 가정세 끼어들어 얜 내 딸이야. 권지훈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김 실장에게 미세한 턱짓을 했다. 그것이 신호였다. 경호원들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비명과 둔탁한 소리가 짧게 터져 나왔다. 순식간에 사채업자들과 신우진은 바닥에 제압되었다. 모든 것이 10초 안에 일어났다. 방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권지훈은 강한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다.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으로 한참을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뜻 따라와. 명령이었다. 그는 뒤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하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제압된 채 신음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지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권지훈의 차는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고요한 공간이었다. 최고급 가죽 시트에 감촉 은은한 방향제 냄새. 창밖으로 소란스러운 세상이 소리 없이 흘러갔다. 차에 탄 이후로 권지훈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그 침묵이 하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차가 멈춘 곳은 병원처럼 보이지 않았다. 마치 최고급 호텔이나 미술관을 연상시키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이었다. 천지 메디컬 센터. 권씨 가문 사람들만을 위한 사설 병원이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여성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정중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은 그녀를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세공품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하나는 곧장 최고급 시설을 갖춘 진료실로 안내되었다. 편안한 가운으로 갈아입은 뒤 각종 최첨단 장비로 정밀 검사를 받았다. 마지막은 산부인과 진료였다. 인자한 인상의 나이든 여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진행했다. 자, 아기들 한번 볼까요? 그녀의 개인 병실에 설치된 대형 고화질 화면에 뱃속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곳에 세 개의 작은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다. 동네 병원의 낡은 흑백 화면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경이로운 생명의 광경이었다. 하나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벅찬 감동이 눈물과 함께 솟아올랐다. 아주 건강하네요. 세 아이 모두 다요. 정말 축하합니다, 사모님.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권지훈의 부모님 천지그룹의 권대혁 회장과 윤혜린 여사가 들어왔다. 하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언론에서만 보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인들이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문책 질타 혹은 돈봉투와 함께 던져질 모욕적인 말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그러나 그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아가, 아이고, 내 아가. 윤혜린 여사가 달려와
하나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녀의 우아한 얼굴은 눈물과 기쁨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세상의 새쌍둥이라니, 하늘이 우리 가문을 도우셨구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렇게 마르고 쯧쯧. 당신은 우리 권씨 가문에 굴러들어온 복덩이야. 근엄하기만 하던 권대혁 회장마저 얼굴에 한바구음을 지으며 말했다. 3대째 독자로 겨우 대를 이어온 권씨 가문에게 새쌍둥이는 단순한 손주가 아니라 가문의 번영을 약속하는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하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때 김 실장이 서류 뭉치와 상자 몇 개를 들고 들어왔다. 이건 평창동에 있는 빌라 소유권 이전 서류다. 조용하고 공기가 좋으니 그곳에서 편히 몸조리하도록 해라. 권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새로 나온 벤츠 스클래스 자동차 키고, 이건 우리 천지그룹 주식 증서다. 아이들 미래를 위해 준비했다. 그리고 이건 한도 없는 블랙카드니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사도록 하고. 윤 여사가 보석함과 카드 자동차 키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하나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저는 이런 걸 받을 수 없습니다. 무서운 소리냐. 윤 여사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네오는 이제 이 집안 사람이야. 천지의 미래를 품고 있는 우리 며느리라고. 며느리. 그 단어가 하나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모든 상황을 권지우는 창가에 선 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부모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그녀에게 안겨주었다. 윤 여사가 그녀를 며느리라고 칭하는 순간 그의 시선이 방 건너편에 하나와 마주쳤다.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하나는 그 시선 앞에서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뱃속의 아이들 때문일까? 저 남자는 권지우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거대한 부와 환대 속에서 그녀는 더 큰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다. 대양그룹 박서연의 펜트하우스에서는 수정처럼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가 벽을 향해 던진 수천만 원짜리 크리스탈 잔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거실의 가장 큰 벽면을 차지한 88K 월 스크린에서는 천지그룹의 신데렐라 강하나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 강하나는 권지훈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을 나서고 있었고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신데렐라 웃기지 마. 서연은 증오에 찬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근본도 없는 교지, 년이 운 좋게 애나 뺀 주제에 박서연은 평생을 권지훈의 여자로 살기 위해 자신을 갈고 닦았다. 최고의 교육, 혹독한 자기 관리 재계와 정계를 아우르는 인맥 관리까지. 천지그룹과 대양그룹의 결합은 그녀의 아버지 박 회장의 수건이자 그녀 자신의 야망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이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모를 여자 하나 때문에 망가지게 생겼다.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유일한 무기인 비천한 여자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서연아 뉴스 봤느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 계집 하나 처리 못하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알아서 해. 권 회장 내외가 벌써 그 애를 며느리로 인정한 모양이다. 이대로 가면 모든 게 끝장이야. 이번 천지 재단 자선 경매, 네가 가서 그 계집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놓아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애가 얼마나 격이 떨어지는 천박한 년인지 똑똑히 보여주란 말이다. 아버지의 녹이 어린 목소리에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걱정 마세요. 제 손으로 직접 그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를 깨부셔 줄 테니까. 하나의 시간은 평창동의 거대한 빌라 안에서 느리게 흘러갔다. 높은 담장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화려한 감옥과도 같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하나는 그 풍경에 속하지 못한 이방인이었다. 허리 펴고
턱은 살짝 들어. 시선은 정면을 보고 걸을 때는 보폭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윤혜린 여사가 하나의 자세를 교정해주며 말했다. 오늘은 천지재단이 주최하는 연례자선 경매 행사가 있는 날. 강하나가 권지훈의 파트너로서 대중 앞에서는 첫 공식 석상이었다. 윤 여사는 이 데뷔 무대를 완벽하게 치르기 위해 직접 하나의 교육을 맡았다. 네오는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 강하나가 아니야. 너는 천지그룹의 미래를 잉태한 어머니고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다. 세상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마. 네가 곧 천지그룹의 얼굴이니까. 윤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이 동원되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엘리사브의 드레스가 그녀의 몸에 맞춰졌고 그녀의 목에는 집 한 채 값이라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렸다. 거울 앞에 선 하나의 모습은 낯설었다. 화려한 보석과 드레스에 갇힌 가짜 공주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이 모든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저녁이 되자 권지훈이 그녀를 데리러 왔다. 그는 평소처럼 말이 없었지만 드레스 차림의 그녀를 보았을 때 그의 눈빛이 아주 잠시 평소보다 길게 머물렀다. 그 미세한 변화를 하나는 놓치지 않았다. 경매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에 도착하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다. 하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때 권지훈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단단한 몸이 그녀를 기자들의 광기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고개 들어. 그의 말에 하나는 용기를 내언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허리를 굳건하게 받치고 있었다. 그 단순한 행동이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 여자는 내 사람이다. 감히 건드리지 마라. 볼룸 안은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재벌 정치인 셀러브리티들로 가득했다. 그들의 시선과 수근거림이 보이지 않는 화살이 되어 하나에게 쏟아졌다. 그때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박서연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독사처럼 달콤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훈 씨 축하해. 취향이 이렇게 소박해진 줄은 몰랐네. 그녀는 권지훈을 향해 말했지만 시선은 하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경멸이 가득 담긴 시선이었다. 이분이 그 행운의 주인공이신가. 이름이 뭐였더라? 평범한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서. 서려연은 주변의 친구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세상 참 좋아졌어. 빌려 입은 옷에 보석 몇 개 걸쳤다고 자기가 진짜 상류층이 된 줄 아나 봐. 역시 사람은 뿌리를 속일 수 없다니까. 개오지가 다이아몬드를 걸친다고 귀족이 되는 건 아니지.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나의 얼굴이 창피함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허리를 받치고 있던 권지훈의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돌아보자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은 박서연을 향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만으로도 박서연의 입을 다물게 하기에 충분했다. 경매가 시작되었다. 값비싼 미술품과 보석들이 순식간에 낙찰되었다. 그때 작고 볼품없는 청자 매병 하나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경매사는 고려시대 작품이지만 작자 미상에 약간의 흠집이 있어 낮은 가격에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부유한 수집가들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의 눈은 그 매병에 고정되었다. 다른 이들의 눈에는 그저 낡은 도자기로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과거 그녀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도왔던 괴짜 도자기 복원가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표면 너머의 혼을 보아라. 그녀는 대형 스크린에 확대된 매병의 밑굽에서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 불가능한 작은 표식을 발견했다. 전설적인 고려장인 왕봉연의 숨겨진 낙관이었다. 그리고 유약 표면에 미세하게 퍼진 균열.
그것은 왕복년만이 구현할 수 있었던 독특한 기법의 흔적이었다. 보물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숨어 있었다. 하나는 조용히 번호판을 들었다. 주변 테이블에서 의아하다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박서연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 어머 저것 봐. 거지 아니랄까봐 고물에 눈독을 들이네. 그녀는 하나를 망신시킬 생각으로 번호판을 들었다. 제가 저분보다 조금 더 낼게요. 그때부터 이상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하나가 입찰하면 서연이 즉시 더 높은 가격을 불렀다. 서연의 목적은 분명했다. 하나가 터무니없는 가격에 저 고물을 떠안게 만들어 웃음거리로 만들 속셈이었다. 가격은 어느덧 일반적인 작자 미상청자 가격의 수십 배를 훌쩍 넘어섰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권지훈이 그녀에게로 몸을 기울여 낮게 속삭였다. 확실한가? 하나가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전의 불안함 대신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확신과 총명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에 권지훈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스쳤다. 그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해. 마침내 서연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입찰을 포기했다. 하나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그 볼품없는 매병을 낙찰받았다. 추가해요. 그 비싼 쓰레기 잘 간직하길 바랄게요. 대금치를 돈은 있으려나 모르겠네. 서연의 조롱에 장내에서 억지로 참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멈추시오. 볼룸의 문이 열리며 한국미술사학계의 최고 권위자인 이동진 교수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오던 매병을 발견하고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소리쳤다. 그는 허둥지둥 무대 위로 올라가 떨리는 손으로 매병을 받아들고 확대경으로 살피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충격과 흥분으로 상기된 얼굴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럴 수가. 이것은 작자 미상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던 국보급 유물. 왕봉연 선생의 천하군문 청자매병, 첸, 화윤문, 칭치메이핑입니다. 교수의 외침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여기 이 숨겨진 낙관과 유약의 기법을 보십시오. 이것은 틀림없는 진품입니다. 이 매병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낙찰된 가격의 100배, 아니 그 이상을 줘도 아깝지 않은 우리 민족의 보물입니다. 믿을 수 없는 반전이었다. 경악은 곧 감탄과 환호로 바뀌었다. 모든 박수갈채가 강한에게로 쏟아졌다. 그녀의 놀라운 안목에 대한 찬사였다. 서연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하얀색으로 다시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하나를 망신시키려다 오히려 자신의 무지함만 만천에 드러내고 그녀를 오늘 밤의 영웅으로 만들어준 꼴이 되었다. 하나는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권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는 그녀를 보고 있었다. 이전의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날카롭고도 순수한 흥미가 담겨 있었다. 권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를 뵌 어머니가 아닌 숨겨진 깊이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인함을 지닌 강하나라는 한 여자를 보고 있었다. 권씨 가문의 본택, 벤차의 성북동에 위치한 화선제, 화센차이는 살아있는 역사였다.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정원을 지키고 서 있었고 전통 한옥의 고즈넉한 아름다움과 현대 건축의 미니멀리즘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오늘은 이곳의 안주인 윤혜린 여사의 환갑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모두 이 자리에 모여 천지그룹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강하나는 이제 제법 불러온 배를 감싸는 단아한 상아색 한복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의 삶은 천지개벽이라 할 만큼 변했다. 평창동의 빌라 개인 영양사와 경호원, 그리고 뱃속에서 자라나는
세계의 생명. 윤 여사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그녀의 얼굴은 이전의 고단함 대신 건강한 혈색이 돌았다. 하지만 연 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새쌍둥이를 임신한 행운의 여자, 천지그룹의 예비 며느리로 대하며 존중했지만 그 공손한 미소 너머에는 호기심과 은근한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으며 박서연이 등장했다. 경매에서의 굴욕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는 듯 그녀는 더욱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곧장 연회의 주인공인 윤 여사에게 다가가 아름답게 포장된 거대한 선물을 내밀었다. 어머님 환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서연은 친근하게 어머님이라 부르며 보란듯이 선물을 풀었다. 포장지가 벗겨지자 장엄한 금강산의 풍경을 담은 한 폭의 동양화가 나타났다. 어머님께서 현대 화단의 거장 김민준 대가 다자의 작품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제가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대가께서 가장 아끼시던 금강산도를 구해왔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장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김민준은 살아있는 전설로 그의 작품은 부르는 게 값이었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그림을 생일 선물로 건네는 박서연의 재력과 성의에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다. 어머 서연이 네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윤 여사도 예상치 못한 선물에 놀라며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박서연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의기양양하게 하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이제 하나의 차례였다. 그녀는 하인이 들고 온 박서연의 선물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작은 캔버스를 내밀었다. 포장을 벗기자 아담하고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의 풍경이 나타났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서정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그림이었다. 박서연이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어머나 학생, 미술 과제전 작품인가 봐요. 참 풋풋하고 귀엽네요. 그녀의 말에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그래도 정성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긴 진짜 선물을 살 형편은 안 됐을 테니. 조롱 섞인 말들이 하나의 귓가에 박혔다. 연 회장의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권지훈이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러나 윤혜린 여사는 그림을 본 순간 숨을 헛들이켰다. 그녀는 그림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캔버스를 어루만졌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곳은 내 고향 진해잖아. 항구가 개발되기 전 어릴 적 내 모습 그대로야. 윤 여사는 감격에 찬 눈으로 하나를 돌아보았다. 아가, 내가 어떻게 예전에 어머님께서 고향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어머님의 어린 시절은 어떤 풍경이었을까 상상하며 그려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다. 윤 여사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수십억짜리 그림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연장자들 사이에서 감탄과 함께 요즘 보기 드문 아이라는 칭찬이 흘러나왔다. 박서연의 얼굴이 분함으로 굳어졌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무대를 빼앗기자 서연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화제를 자신의 선물로 돌렸다. 그래도 명작은 명작이죠. 어머님, 이 김민준 대가의 작품은 화선제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주세요. 그때였다.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던 하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그림은 김민준 대가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작 웨이주어입니다. 순간 연 회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박서연이 새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미술에 대해 뭘 안다고 감히. 모든 시선이 하나에게 쏠렸다. 몇몇은 그녀가 질투심에 헛소리를 한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하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히 그림 앞으로 다가가 전문가처럼 그림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김민준 대가님의 산수화, 특히 먹의 농담만으로 대상의 형태와 입체감을 표현하는 몰골법. MA9 파을은 한 번의 호흡으로 망설임 없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 그림의 바위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붓이 여러 번 멈칫한 흔적이 보입니다. 또한 대가께서 소나무를 표현하실 때 쓰시는 특유의 청록색 안료는 비추처럼 깊고 푸른빛이 감도는 오묘한 색입니다. 이 그림의 녹색은 그냥 평면적인 녹색일 뿐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막연한 감상이 아니었다. 해부학자가 인체를 설명하듯 정확하고 논리적이었다. 미술의 조예가 깊은 몇몇 손님들은 그녀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이건 세계적인 갤러리에서 보증서까지 받은 작품이야. 서연이 필사적으로 부정하는 순간 집사가 새로운 손님의 방문을 알렸다. 김민준 대가님의 수제자 최진우 선생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연 회장의 문이 열리고 단정한 한복 차림의 젊은 남자가 나무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김민준 대가의 유일한 수제자로 알려진 최진우였다. 대가께서 은둔 생활 중이시라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시며 작은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최진우는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선물을 전달하려다 문득 장내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강하나였다. 다음 순간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진우가 망설임 없이 하나에게로 직행하더니 90도로 허리를 깊게 숙였다. 화슈 선배님, 이곳에 계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화수,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화수는 몇 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동양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천재 화가였다. 나이, 성별, 신원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그의 작품은 나오는 족족 세계적인 경매에서 수십억 수백억에 팔려나갔다. 재벌 총수들이 그의 그림 한 점을 소장하기 위해 줄을 설 정도였다. 박서연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수이, 이 여자가 화수라고요? 최진우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물론입니다. 강하나 선배님은 스승님의 유일한 제자이시자 저희 화단, 애화탄이 자랑하는 천재 화가 화수이십니다. 그는 말을 마친 뒤 서연이 가져온 그림을 무심코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아, 인사동 공방에서 만든 위작이 또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군요. 솜씨가 제법 늘긴 했지만 스승님의 혼 AQ는 감히 흉내 낼 수 없지요. 물론 선배님의 기백, 퀴포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쐐기를 박는 한마디였다. 박서연에 대한 동정의 시선조차 사라지고 경멸과 조롱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증발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다. 하나가 윤 여사에게 선물한 바닷가 마을 그림은 더 이상 학생의 과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천재 화가, 화수가 오직 한 사람을 위해 그린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작이었다. 그 가치는 수십억짜리 위작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이제 경외의 눈으로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지 운 좋은 임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보석이었다. 방 한쪽에서 권지우는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하나를 향한 그의 시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경매장에서의 놀라움이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지금 그의 눈에 담긴 것은 깊고 강렬한 매혹이었다. 이 여자는 대체 어디까지 자신을 놀라게 할 생각일까? 그는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여자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윤혜린 여사의 환갑연회가 남긴 파장은 컸다. 강하나가 바로 그 베일에 쌓인 천재화가 화수였다는 사실은 상류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녀를 향한 시선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나 질투가 아니었다.
경애와 존중 그리고 계산적인 접근들이 뒤섞여 그녀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며칠 후 모두를 놀라게 한 인물이 화선재를 직접 방문했다. 속세를 떠나 산속 작업실에 칩거하기로 유명한 김민준 대가였다. 권대혁 회장과 윤혜린 여사마저 깍듯하게 대하는 거장의 방문 목적은 단 하나, 그의 제자인 강하나를 만나기 위함이었다. 선생님께서 어인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하나가 예를 갖춰 인사를 올리자 김민준 대가는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스승으로서의 대견함과 함께 무언가 복잡하고 아련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내가 일으킨 소란이 내 산중까지 들려오더구나. 잘했다, 아주 잘했어. 따뜻한 칭찬에 하나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예를 갖춘 다과가 오간 뒤 김민준 대가는 무거운 표정으로 본론을 꺼냈다. 아가, 오늘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하나와 권씨 가문 사람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시작했다. 10수년 전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느냐? 굶주림에 지쳐 내 작업실 문 앞에서 쓰러져 있었지. 내가 너를 거둔 것은 단순히 가여워서만은 아니었다. 네 얼굴이 내 죽은 옛 친구의 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대가의 입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한태준. 부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장악했던 거대 기업 유성그룹의 총수였다. 그는 비상한 머리와 따뜻한 인품으로 모두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태준이는 나와는 막역한 사이였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이 하나 있었지. 대가의 목소리가 슬픔에 잠겼다. 그는 16년 전 그 비극적인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 서울로 향하던 한태준 회장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대형 사고를 당했다. 한 회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의 아내이자 유성그룹의 안주인인 최왕경 여사는 중상을 입고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어린 딸은 현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경찰은 아이가 사고의 충격으로 튕겨나가 급류에 휩쓸렸거나 혼란을 틈타 누군가에게 유괴되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했지만 결국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 최 여사는 그 후로 재산의 절반을 쏟아부으며 지금까지도 딸을 찾아 헤매고 있지. 삶의 의미를 모두 잃어버린 사람처럼 연 회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 여사는 안타까움에 눈가를 훔쳤다. 초의 여사가 붙잡고 있는 유일한 희망은 딸아이에게 있던 아주 특별한 증표다. 김민준 대가가 자신의 목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이 위치에 완벽한 하트 모양의 점이 있었다고 했어. 아주 선명하고 예쁜 붉은 심장 모양의 점이었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다른 이들이 그저 비극적인 이야기에 안타까워하는 동안 권지훈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개의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듯한 전율이 흘렀다. 그의 뇌리의 한 장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몇 주 전 임신으로 인해 부쩍 피곤해하던 하나가 빌라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고개가 살짝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실크 블라우스 깃 사이로 쇄골 바로 위쪽 목선에 자리 잡은 작은 점이 보였다. 작지만 완벽한 하트 모양. 그때는 그저 그녀의 흰 피부와 대조되는 예쁜 점이라고 무심코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점은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닌 단서가 되어 그의 뇌리에 박혔다. 모두가 충격적인 이야기에 여운에 잠겨있는 사이 권지훈의 머리는 차갑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날 밤 천지타워 최상층의 그의 집무실. 김 실장, 내 총수님. 16년 전 유성그룹 한태준 회장 교통사고 관련 자료 전부 찾아내. 경찰 수사기록, 병원 진료기록, 당시 목격자 진술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강하나라는 여자의 과거도 전부 다시 조사해. 보육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기록 신숙자라는 여자에게 입양된 과정.
퍼즐의 모든 조각을 원해. 알기 이 일은 자네와 나 둘만 아는 걸세. 강하나 씨가 절대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 그는 하나가 겪을 감정적 혼란을 막고 싶었다. 섣부른 희망은 더 큰 절망을 낳을 수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확인된 후여야 했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위해 그녀의 과거를 되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지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조용하지만 무섭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 실장의 팀은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16년 전의 경찰 파일을 찾아냈다. 당시 수사는 혼란 그 자체였고 여러 허점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하나가 신원 미상의 고아로 처음 기록된 보육원을 추적했고 그녀가 사고 현장 근처에서 넋이 나간 채 발견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신숙자의 입양 서류에서는 조작의 흔적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하나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둘러싼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김민준 대가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그저 슬픈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보육원에 오기 전의 기억은 새하얀 안개처럼 흐릿했다. 그녀는 과거에 얽매이기보다 현재에 집중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남자 권지훈과의 기묘한 동거. 그는 여전히 차가웠고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얼음장 밑으로 아주 미세하고 따뜻한 물길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하나는 잠이 오지 않아 빌라의 온실로 사용되는 선룸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에 아기옷 디자인을 그리고 있었다. 달빛 아래 그림에 집중한 그녀의 얼굴은 평화롭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은 채 오직 태어날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었다. 서류를 검토하다 잠시 머리를 식히러 나왔던 권지훈은 그 모습을 복도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피해자도 천재 화가도 아닌 그저 희망에 부푼 한 사람의 어머니.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가 만들어내는 고요한 평화가 항상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온 그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웠다. 그리고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 옆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고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갔다. 잠시 후 무언가 온기를 느끼고 고개를 든 하나는 뜬금없이 놓여있는 우유잔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또 한 번은 입덧이 끝난 후 찾아온 극심한 식탐 때문이었다. 그녀는 문득 어릴 적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호호 불며 먹었던 남대문 시장의 한 포장마차 꿀호떡이 미치도록 먹고 싶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호떡 먹고 싶다 라고 혼잣말처럼 읊조렸고 곁에 있던 가사 도우미가 그 말을 무심코 듣게 되었다. 그리고 1시간 뒤 김기태 실장이 직접 아직 온기가 차에 가시지 않은 호떡이 담긴 종이봉투를 들고 빌라에 나타났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자신의 작은 혼잣말이 이 거대한 그룹의 비서실장을 남대문 시장까지 달려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배려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한 꿀과 함께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왔다. 그날 밤늦게 권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실장의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다. 찾아냈습니다. 신숙자가 제출한 입양 서류는 명백한 위조 서류였습니다. 진짜 서류는 파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하나 씨가 보육원에 들어온 날짜가 유성그룹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로 그날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권지훈은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결연한 의지로 굳어 있었다. 진실은 이제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 진실의 문을 여는 순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그녀와 자신을 덮쳐올 것이라는 것을 박서연의 눈은 먹이를 포착한 독사의 눈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강하나가 유성그룹에 사라진 상속녀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은 재계에 파다했다.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강하나는 단순히 천지그룹 후계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 자체로 거대 그룹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다. 권지훈의 아내 자리는 물론 대양그룹의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그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될 터였다. 박서연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 강하나라는 존재를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기회. 신숙자와 신우진을 찾아 그녀는 어두운 고급바의 VIP룸에서 사설 정보원에게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쥐새끼처럼 숨어 지내고 있을 겁니다.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죽이지는 말고 산채로 내 앞에 데려와. 며칠 후 서울 외곽에 버려진 물류창고. 박서연은 먼지 하나 없는 하이힐을 신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신숙자와 신우진 모자, 무지 앞에 섰다. 신우진은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다 잡혀온 듯 얼굴이 엉망이었다. 오랜만이네. 강하나 씨 가족분들. 서연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그들의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무서운 짓이야. 우린 아무것도 몰라. 신숙자가 발악했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수하가 돈이 가득 담긴 서류 가방을 그들 앞에 던졌다. 돈다발이 쏟아져 나와 먼지 쌓인 바닥을 굴렀다. 신우진 씨의 도박빚 전액에 평생 먹고 살 돈이야. 탐욕스러운 빛이 신우진과 신숙자의 눈에 동시에 떠올랐다. 서연은 그 모습을 경멸스럽게 지켜보며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이건 당신들의 전과 기록과 앞으로의 인생 계획서. 당신들이 내 제안을 거절했을 때의 계획서지. 봉투 안에는 그들의 사소한 사기, 절도 행각들과 함께 대양그룹의 법무팀이 그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선택해. 이 돈을 받고 내 연극의 배우가 될지 아니면 저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될지. 신우진 씨 빚은 내가 갚아주는 대신 내 사람들이 아주 천천히 조각조각 받아낼 거야. 내 몸에서. 공포가 탐욕을 집어삼켰다. 신우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다. 신숙자는 마른 침을 삼켰다.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었다. 서연은 그들에게 완벽하게 위조된 출생증명서와 대본을 건넸다. 강하나는 당신 딸이야. 당신을 버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아주 못된 딸이지. 당신들은 상처받은 피해자고. 할 수 있겠어. 신숙자는 돈가방과 비참한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마지막 남은 일말의 양심이 탐욕과 모성애라는 이름의 이기심에 의해 완벽하게 잠식당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서연이 악마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동안 강하나는 난생 처음으로 천국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유성그룹 최완경 여사의 서울 자택은 따뜻한 추억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벽난로 위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한태준 회장과 어린 소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 아이가 저라고요. 그래, 내 딸 서연아. 네 본명은 한서연이야. 최완경 여사는 하나의 손을 잡고 빛바랜 앨범을 넘기며 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빠를 유독 잘 따랐던 아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아이, 목에 하트 모양 점이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아이. 하나는 기억나지 않는 자신의 과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정말 자신의 이야기일까? 감히 믿기지 않았지만 심장이 격렬하게 뛰며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공식적인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딸이 돌아왔다고 정식으로 알려야지. 성대한 파티를 열 거야.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인지 모두가 알아야 해. 최 여사의 눈은 16년간의 그리움과 되찾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하나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엄마라는 단어의 무게와 따스함을 느꼈다. 권지훈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하나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왔다. 서울 신라 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인 다이너스티 홀은 별의 귀환, The Return of the Star 이라는 주제 아래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명사들이 유성그룹의 사라진 딸이 돌아오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강하나는 배를 아름답게 감싸는 은은한 진주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긴장되었지만 곁에 선 최완경 여사와 그들 뒤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권지훈 덕분에 마음이 놓였다. 최 여사는 하나의 손을 꼭 잡고 단상에 올랐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 여사의 목소리가 감격에 젖어 떨렸다. 저는 지난 16년간 단 하루도 딸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적처럼 제 딸 서연이가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내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최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하나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이제 제 딸 한서연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연회의 절정이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하나에게 쏟아지고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 사기극을 당장 멈춰.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남루하지만 일부러 동정심을 유발하도록 깨끗하게 차려입은 신숙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그녀의 뒤에는 눈물 콧물을 흘리는 신우진이 따랐다. 연회장의 모든 카메라가 불청객들에게로 향했다. 내 딸 하나야. 내 딸아, 어떻게 네 애미한테 이럴 수가 있어. 신숙자는 인파를 헤치고 달려와 단상 아래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내 가난한 엄마랑 오빠를 버리고 부잣집 딸 행세를 하니까 좋아.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장내는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하나는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무세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최완경 여사가 당황하여 물었다. 대체 이분들은 누구십니까? 신우진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나섰다. 누나, 우리가 가난한 게 실례였던 건 알지만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훔쳐서 살 생각을 해. 그리고 신숙자는 품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꺼내들었다. 박서연이 만들어준 완벽하게 위조된 출생 증명서였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강하나는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내 딸이라고요. 애 아비는 일찍 죽고 우리 모자가 정말 힘들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버리고 흑흑. 그녀는 출생 증명서를 기자들 앞에 뿌렸다. 공식적인 관인이 찍히고 모든 형식이 완벽한 서류였다. 기자들은 증명서를 찍기 위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의심의 파도가 순식간에 연회장을 덮쳤다. 이 모든 것이 한 가난한 여자의 정교한 사기극이었단 말인가 하나는 신숙자의 탐욕스러운 눈물과 혼란과 의심으로 흔들리는 최완경 여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막 완성되려던 그녀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는 구원을 요청하듯 권지훈을 돌아보았다. 제발 이 악몽을 멈춰달라는 절박한 눈빛이었다. 권지훈은 돌처럼 굳은 얼굴로 신숙자를 꿰뚫어 볼 듯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 속에서 위험한 빛이 번뜩였다. 그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그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이 추악한 연극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서연은 혼란에 빠진 군중을 승리의 예감으로 지켜보았다. 지금이 바로 강하나의 숨통을 끊어놓을 때였다. 그녀는 슬며시 앞으로 나서며 걱정스럽다는 듯한 위선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네요. 하지만 어쩌면 오해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하트 모양 점 아닌가요? 그녀는 마치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원자인 척하며 미리 섭외해둔 한 남자를 소개했다. 유명 피부과 의사이자 타투이스트라고 소개된 남자였다. 그는 단상 위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하나의 목사진을 유심히 보는 척하더니 전문가적인 권위를 가장하며 입을 열었다. 이건 자연적인 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색소의 분포가 너무 균일하고 피부 표피층에 인위적으로 색을 주입한 흔적이 보입니다.
정교하게 시술된 반영구 코스메틱 타투일 확률이 99%입니다. 시술 시기는 아마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의 그럴듯한 설명은 이미 의심에 휩싸인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강하나가 유성그룹의 상속녀 행세를 하기 위해 치밀하게 점까지 위조했다는 증거가 더해진 것이다. 박서연은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위해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신숙자에게 다가갔다. 아주머니, 만약 이 아이가 아주머니의 친딸이라면 그럼 진짜 한서연 양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질문은 신숙자가 마지막 대사를 뱉어낼 무대였다. 신숙자는 박서연이 가르쳐준 대로 바닥에 쓰러지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제가 죽일 년입니다. 제가 다 고백하겠습니다. 그건 사고였어요. 그녀는 끔찍한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했다. 16년 전 사고 현장에서 정신을 잃은 한서연과 자신의 딸 강하나를 함께 발견했다고. 하지만 어린 하나가 정신이 온전치 않던 서연이와 우물가에서 놀다가 실수로 그만 서연이를 우물에 빠뜨리고 말았다고. 우리 하나도 그때는 너무 어린 아이였어요. 무서워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아가씨는 결국 이것은 단순한 사기극을 넘어선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비수였다. 강하나는 순식간에 사기꾼에서 어린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자가 되어버렸다. 최완경 여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자신의 딸이 차가운 우물 속에서 홀로 죽어갔다는 상상. 그리고 그 딸을 죽인 아이가 지난 며칠간 자신의 앞에서 천사처럼 웃고 있었다는 사실. 희망이 클수록 절망은 깊었다. 그녀의 슬픔은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하나를 밀쳐냈다. 하나의 몸이 위태롭게 휘청거렸다. 내어. 악마 같은 년. 최 여사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갈라져 있었다. 내가 내 딸을 죽였어. 내 딸을 죽이고 이제 와서 내 딸의 인생까지 훔치려고 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방금 전까지 자신을 서연아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감싸주던 손길이 이제는 자신을 증오하며 밀어내고 있었다. 낯선 사람들의 경멸보다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던 사람의 저주가 훨씬 더 아프게 하나의 심장을 꿰뚫었다. 연회장의 경호원들이 울부짖는 하나를 끌어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권지훈이 움직였다. 그는 거대한 산처럼 하나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소란스러운 장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매엄쳐. 그는 군중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상황이 아주 극적이군. 하지만 눈물과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증거로 말해야지. 그는 김기태 실장에게 눈짓했다. 김 실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유전자 검사기관에 공식 인장이 찍힌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다. 이런 혼란이 있을 것을 예상했다. 권지훈의 목소리에 실린 자신감에 술렁이던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다. 그래서 나 역시 최완경 여사님과 강하나 씨의 DNA 검사를 의뢰했지. 진실은 이 봉투 안에 있다. 모든 사람의 숨이 멎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논란을 종결시킬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서연의 심장이 순간 철렁했지만 그녀는 이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권지훈의 이런 움직임까지 예측하고 이미 손을 써두었기 때문이었다. 김 실장이 엄숙하게 봉투를 개봉하고 그 결과를 단상 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몇 초의 로딩 시간 후 결과가 나타났다. 결론 부분의 텍스트는 잔인할 정도로 선명했다. 유전자 마커 불일치, 목의 관계 성립 확률 0%. 장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권지훈조차도 그 결과를 보고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그의 완벽한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어떻게 국내 최고라는 연구소였다. 자신의 사람들이 직접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했다. 대체 어디서 잘못된 거지? 강한에게 그것은 마지막 사형 선고였다.
권지훈의 증거마저도 자신이 사기꾼이며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제는 커다란 비난의 목소리가 되어 그녀를 덮쳤다. 살인자. 세상에 어떻게 저런 끔찍한 짓을. 거짓말쟁이 당장 끌어내. 박서연이 승리자의 여유로운 걸음으로 하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오직 하나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뱀처럼 속삭였다. 그러니까 끝났어, 거지년아. 감히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가족도 이름도, 그리고 곧 지훈 씨도 널 버리게 될 거야. 유학. 최완경 여사가 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결국 실신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하나는 그 모든 비난과 저주의 폭풍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수천 개의 눈이 자신을 겨누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아랫배에 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뱃속의 아이들마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권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와 깊은 혼란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에 떠있는 DNA 검사 결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필사적인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조차도 그녀를 지켜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온 세상이 그녀의 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강하나는 비난의 폭풍 한가운데에 섬처럼 고립되었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처럼 무겁게 들렸다. 박서연의 얼굴에는 잔인한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고 신숙자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안도감이, 최완경 여사의 얼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 서려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었다. 잠깐. 그때 권지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날카롭게 연 회장을 갈랐다. 혼란스럽던 그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함만이 남아있었다. 경호원들이 우뚝 멈춰 섰다. 모든 시선이 다시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조용히 단상 중앙으로 걸어나와 무너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하나의 곁에 섰다. 그는 박서연과 신숙자 그리고 돈에 매수된 가짜 전문가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 담긴 경멸감에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아주 잘 짜인 연극이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클라이맥스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 그는 김기태 실장에게 다시 한번 신호를 보냈다. 이번에 등장한 것은 서류 봉투가 아니었다.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육중한 특수 케이스를 무대 위로 옮겼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고풍스러운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용과 구름 문양이 정교하게 조각된 한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물건이었다. 권지훈은 그 상자를 직접 들어 올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유성그룹 한씨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최고의 갑오 천룡부함 티안롱 바오한 이요. 그의 목소리는 연 회장 전체를 지배했다. 이 안에는 유성그룹 총수의 권위를 상징하는 옥사에 유씨가 들어있지. 그리고 이 상자에는 특별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 어떤 도구로도 열 수 없고 부술 수도 없지. 오직 단 한 가지 한씨 가문의 직계 혈통을 가진 후계자의 지문으로만 열 수 있도록 말이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충격에 빠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돌아가신 저의 아버님과 유성그룹의 한태준 회장님은 의형제를 맺은 사이였소. 한 회장님께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기 전 딸의 안전을 염려하여 이 천룡보함을 저희 가문에 맡기셨지. 딸이 성인이 되면 그때 직접 전해주라고. 두 가문 사이에 숨겨진 깊은 인연이 드러나자 장내는 더욱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것은 위조할 수도 바꿔치기 할 수도 없는 고대의 기술과 혈통이 결합된
절대적인 증명 방식이었다. 박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그녀의 계획에 없던 변수였다. 신숙자와 신우진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다. 권지우는 하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오직 그녀를 향한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믿음만이 담겨 있었다. 강하나 씨,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이상하게도 부드러웠다. 아니, 한서현 양 여시오. 그는 연단 위에 천룡부함을 내려놓았다. 하나는 희망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상자를 바라보았다. 정말 내가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상자 뚜껑 위에 있는 매끄러운 홈에 왼쪽 검지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지문 인증 실패. 상자에서 흘러나온 차갑고 기계적인 음성이었다. 연 회장 안에서 실망과 조롱이 섞인 탄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박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하나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눈물을 터뜨렸다. 아니야, 내가 아니었어.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해버린 그 절망의 순간. 16년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낡은 나무 상자에서 풍기는 희미한 향과 호텔 창밖에서 느껴지는 비냄새, 그리고 절망의 감각에 의해 강제로 열렸다. 섬광처럼 기억의 파편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따뜻하고 커다란 손에 잡힌 작은 손. 비가 세차게 창문을 때리는 자동차 안. 다정하고 깊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바로 이 상자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서현이, 이 상자는 우리 가문의 미래란다. 이 잠금 장치는 특별해서 우리 딸을 알아본단다. 하지만 기억하렴. 잠금 장치는 내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맞춰져 있단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아빠랑 약속하는 거다. 마주오는 차에 눈부신 헤드라이트, 비명, 그리고 어둠. 말아놓라. 하나가 넋나간 사람처럼 속삭였다.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는 상자를 다시 보았다. 낯선 유물이 아니라 아주 익숙한 물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다. 상자 측면용의 꼬리 조각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훨씬 더 작고 희미한 홈이 있었다. 그녀는 마치 홀린 듯 떨리는 오른손을 들어 새끼손가락을 그 숨겨진 홈에 가져다 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안뜻한 1초의 정적, 디디디링, 맑은 차인벨 소리가 울렸다. 이어서 찰칵찰칵하는 정교한 기계장치가 맞물리는 소리가 상자 안에서 들려왔다. 조각된 나무판들이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내부의 금속 장치들을 드러냈다. 그리고 마침내 철컥하는 만족스러운 소리와 함께 천룡보암의 뚜껑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연 회장 전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상자 안붉은 비단 위에는 흠 하나 없는 백옥으로 조각된 용이 또아리를 튼 모양의 장엄한 옥새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유성그룹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이자 그 무엇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그녀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뜨거운 눈물이 하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과 귀환의 눈물이었다. 아버지,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완전히 열리며 16년간의 고통과 외로움을 씻어내는 거대한 홍수처럼 그녀의 영혼을 덮쳤다. 연 회장은 잠시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진실은 마침내 그 압도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천려다. 천룡보암이 열린 순간 연 회장의 시간은 멈춘 듯다. 됐다.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경이로운 침묵만이 옥새의 영롱한 빛을 감쌌다. 강하나 아니 한서연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16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아버지를 만나는 강물이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다시 권지훈이었다. 그의 얼굴은 이제 히말라야 산맥처럼 차갑고 준엄했다. 그는 사색이 되어 굳어버린 박서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증거를 원했나? 그렇다면 더 보여주지.
그의 신호에 따라 김기태 실장은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들을 띄웠다. 첫 번째는 대양그룹 소유의 유령 회사에서 신숙자의 차명 계좌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이었다. 두 번째 자료가 재생되는 순간 박서연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무너졌다. 날 원망하지 마. 내 아들 빚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다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넌 그저 무대 위에서 눈물만 흘리면 돼. 강하나는 내 딸이고 진짜 한서연은 죽었다고. 창고에서 신숙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던 박서연의 오만하고 잔인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수정처럼 맑게 울려 퍼졌다. 완벽한 자백이었다. 마지막으로 DNA 검사를 담당했던 연구원의 자술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는 박서연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결과를 조작했다고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 추악한 연극의 연출가와 주연, 그리고 조연들의 역할이 만천에 드러났다. 아, 안왜. 박서연은 경호원들에게 길이 막히자 주저앉아 절규했다. 객석에 앉아있던 그녀의 아버지 박 회장은 충격에 이기지 못하고 의자에서 쓰러졌다. 권지우는 그녀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냉엄한 심판을 내렸다. 이 시간부로 천지그룹은 대양그룹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적대적 인수합병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 그의 선언에 이어 딸의 곁으로 다가온 최완경 여사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유성그룹 역시 천지그룹과 함께하겠습니다. 감히 내 딸의 인생을 농락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겁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와 5위 그룹의 동시 공격. 대양그룹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했다. 박서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부와 명예, 그리고 야망이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다. 단상 아래 무릎 꿇고 있던 신숙자와 신우진은 살려달라며 필사적으로 빌었다. 서연은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다. 그저 깊은 연민과 슬픔만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그들 앞에 다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들이 내게 준 것은 상처뿐이었지만 그 덕분에 나는 살아남는 법을 배웠어요. 더 이상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용서하지도 않을 겁니다. 당신들의 죗값은 법의 심판에 맡기세요. 그녀는 그들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 경찰들이 다가와 그들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추악한 연극의 배우들은 그렇게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초라하게 퇴장했다. 소란이 끝난 후 호텔의 조용한 스위트룸. 한서연은 최완경 여사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16년간 쌓아왔던 모든 서름과 외로움 아픔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최 여사는 딸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며 함께 울었다.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났다는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아가, 내 딸 서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엄마 품에 안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잃어버렸던 시간의 조각들을 맞추어 나갔다. 최 여사는 서연에게 철룡보암 안에 옥새를 건네주었다. 이것은 이제 내 것이다. 네 아버지가 너에게 남긴 유산이자 유성그룹의 미래지. 아버지가 하늘에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게다. 서연은 묵직한 옥새를 받아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와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사랑이자 그녀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였다. 몇 주 후 한서연은 유성그룹의 신임 회장으로서 공식 취임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녀의 능력을 의심했지만 그녀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천재적인 사업 감각과 화수로서 세상을 꿰뚫어 보았던 예술가적 통찰력, 그리고 고난 속에서 다져진 강인함은 그녀를 완벽한 리더로 만들었다. 그녀는 권지훈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때로는 치열한 경쟁자로서 재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권지훈은 서연에게 깜짝 선물이 있다고 말했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전용 헬리콥터는 남쪽을 향해 날아 그녀가 그림으로 그렸던 어머니의 고향 진해의 조용한 바닷가에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해변을 나란히 걸었다. 파도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고요함을 채웠다. 기억나. 권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을 처음 만났던 날, 아니 당신을 처음 제대로 보았던 날, 경매장에서였지. 그는 멈춰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그녀의 옆모습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내 세상은 흑백이었어. 의무 책임, 성공 목표. 모든 것이 명확했지만 어떤 색깔도 없었지. 그런데 당신이 내 세상에 들어왔어. 처음에는 그저 내 후계자를 낳아줄 도구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은 계속해서 나를 놀라게 했지. 낡은 도자기의 가치를 꿰뚫어보고 붓 하나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거대한 음모 앞에서조차 무너지지 않았어. 그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섰다. 당신은 내 흑백 세상에 색을 칠했어, 한서연. 얼음으로 가득했던 내 심장에 온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 평생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남자의 서툰 고백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도 진실된 고백이었다. 권지훈은 그녀의 앞에서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반지가 들려 있었다. 세 개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그들의 새 아이를 상징하고 있었다. 내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오. 나 자신을 내게서 구원해준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청하는 거요.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한서연. 서연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지훈 씨,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두 사람은 붉게 타오르는 노을 아래서 미래를 약속하며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1년 후 진해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하얀 별장, 정원 잔디밭 위에서는 권지훈이 아장아장 걷는 새 아이들과 씨름을 하고 있었다. 아빠를 쏙 빼닮은 두 아들과 엄마의 예술가적 눈을 가진 딸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지중해의 햇살처럼 맑게 퍼져나갔다. 한서연은 테라스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평화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스케치북 위에는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이 따뜻한 색감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단한 고아도 쫓기는 상속녀도 아니었다. 그녀는 아내였고 어머니였으며 존경받는 리더이자 자기 자신을 되찾은 예술가였다. 그녀는 마침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가장 따뜻하고 가장 완전한 자리였다.